미국 특사단과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을 두고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과 러시아가 이 전쟁 종식 논의를 했습니다만 5시간에 걸쳐 협상을 했음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아서요. 어떤 것들이 좀 문제였을까요? 예, 이 협상안이 사실은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협상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28개 항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항복 문서하고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유럽 연합도 여기에 이제 또 개입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조항을 조정을 했는데 19개 항으로 조정이 됐어요. 네. 20개 항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쿠슈너를 포함해가지고 위트코프가 푸틴 대통령을 만난 거죠. 만나서 정말 심야에 5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렬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크게 이제 핵심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제 영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재건과 부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크게 나눌 수는 있어요. 다른 것들보다는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영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토라고 하는 것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자포리자하고 그다음에 그 헤르손 지역이 있거든요. 그 사계주를 이제 일정 부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점령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점령하지 않은 지역까지 러시아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로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는 요새벨트가 있어요. 사실상 이제 내년 2월 달 되면 이제 전쟁이 4년째 되는 거잖아요. 4년 동안 이 우크라이나를 버텨왔던 것이 바로 이 요새벨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점령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서 다 루안스크 지역을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안 된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푸틴과 미국 특사단의 회담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둔 성과 덕분에 협상력이 강화됐다라고 러시아가 주장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떤 신호로 예, 읽히십니까? 이것은 이제 러시아의 협상 기술력이 좋아졌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장 환경이 러시아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최근 몇 주 동안 또는 최근 몇 달 동안에 러시아는 전진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방어하는 데 지금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누구 편이겠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아마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걸 수용해야 될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장에서의 군사적 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토 외무장관들이 하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토 외무장관들은 종전 의지가 과연 있는 건가? 이렇게 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토 외무장관들이 이 협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네. 목표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면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래 이번에 합의 안 돼서 결렬됐다 이렇게 선언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다음에 이번에 한 것을 그대로 두고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업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야 이거 끝나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한 번 더 만납시다 이런 네. 거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푸틴을 계속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다음에 이제 협상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자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미국이 중재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협상이 결렬돼서 이래버리면 중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부동산 해가지고 복도방에서 복도방 그거 잘못하면은 복도방이 이제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반면에 나토 외무부 장관으로 솔직하게 이제 이걸 바라보는 거죠. 좀 더 사실 현실적으로 그대로. 좀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나토 외무부 장관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나토 외무부 장관들은 아니 이게 푸틴 대통령이 전혀 이게 뭐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오히려 유럽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상에서도 당장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럼에도 종전을 위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의미를 둬야겠죠. 그래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죠. 이제 이게 미국 대표팀이 가가지고 대표단이 가가지고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끝나고 와서 이게 우크라이나 대표단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너희들하고 협상안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더라라고 이제 협상의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에 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런 것들이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뭐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뭐냐 이걸 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걸 물어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협상안을 이제 러시아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만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이 그냥 이 우크라이나를 안 만나고 그냥 가버리면 전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러시아의 일방적인 요구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만나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설명을 해주고 다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협상력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은 러시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다시 와서 우크라이나하고 이 얘기를 또 조율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래, 그게 미국하고 나하고만 할 얘기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협상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뭐 플로리다에서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이제 협상과는 별개로 지금 나토는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조달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제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 앞서서도 이제 나토 외무장관들은 어떤 정치적 이런 게 아니라 군사적 현실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러시아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압박 카드가 이제 될 수는 있죠. 사실은 이제 이런 지원조차도 없으면 지금도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왜 이렇게 협상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느냐 하면은 그만큼 전장 상황이 자신한테 유리하다. 유리하고 네. 그리고 지연전을 하면 할수록 장기 소모전을 하면 할수록 불리한 것은 우크라이나고 자기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지원과 유럽의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을 이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10억 유로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것 자체는 이제 푸틴으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2024년도 제가 좀 뜬금없는 말씀을 좀 드리면 2024년도 4월 달에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동안에 1,000억 유로를 모아서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 그러면은 대충 달러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환율로 1,08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5년을 나누고 다시 1년 단위로 12개월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년에 약 18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됐거든요. 18억 불을 내줘야 되는 게 안 됐고 오히려 지금 10억 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돈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현실성은 있고 이것 자체가 또 뭐라고 할까요? 푸틴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그런 수단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10억 달러도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러니까 EU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서 2년간 153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는데, 하지만 가장 많은 금액이 동결되어 있는 지금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좀 실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동결 자산이 총 합해가지고 3천억 불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2,100억 불이 유럽연합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있는데 사실상 벨기에 브뤼셀에 어떤 그 본사를 두고 있는 어떤 그 예탁기관이 있냐면은 중앙정권 예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로클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로클리어는 유럽연합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국제 민간 예탁기관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브뤼셀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한 45%, 죄송합니다. 여기에 중앙정권 예탁기관에 이 돈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이제 벨기에거든요. 벨기에인데 이 153조 원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100억 불 정도가 유럽연합 내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2,100억 불이 한 360조 정도 되니까 요 360조에 153조 원이니까 한 45%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이거 정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17일, 18일 정도에 유럽 정상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벨기에도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예탁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벨기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우리 죽는 거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러시아도 나중에 뭐 유럽 정상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뭐 사용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당장 오히려 벨기에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 이제 한테 불리하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툭 던져 놓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사항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마약 공급을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지상 공격을 곧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됐는데 미국 상원이 의회 승인이 없으면 베네수엘라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전쟁 권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워파워 레졸루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사실상 뭐 만들어진 것은 1973년도 닉슨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베트남 철수와 관련된 거하고 연관돼서 만들어졌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상하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전쟁 선포를 하거나 다른 나라를 이제 공격할 경우에는 의회의 성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원에서 이런 것을 다시 결의안을 이제 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거냐, 통과되지 않을 거냐,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원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고 하원에서도 통과를 시켜야 돼요. 지금 상원과 하원은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령 통과되어서 대통령한테 가면은 대통령이 이걸 이제 재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돌려보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각각 상하원의 3분의 2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낸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파병을 못 한다거나 또는 전쟁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